할게요. 조성호, 네. 이도현. 어떤 게 좋아요? 나갈 때 부를까요? 지금 뭐 잠깐 나갔다가 못 들은 사람들 결석 쳐야 되면 좀 그런데 마지막에 부를게요. 마지막에 뭐 하다가 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이제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차성 두통의 진단 및 치료예요. 진단 및 치료고 지금 수업부장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슬라이드 좀 주십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안 한 이유는 되게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괜히 오픈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수업 마치고 시험 문제만 쏙 빼고 나머지만 수업부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 좀 전에 첫 시간에 1차성 두통에 대해서 다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다르게 2차성 두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배웠을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픈 거 넘어갑니다. 1차성 두통하고 2차성 두통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첫 시간에 배웠듯이 1차성 두통은 사실 원인이 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고 증상은 굉장히 심하지만 환자한테 어떤 뭐 장애를 남기거나 뇌병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마이그레인도 있고 텐전 헤드도 있고 뭐 이렇죠. 근데 2차성 두통은 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각각의 디지즈에 맞게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인 튜머 같으면 튜머에 따른 헤드액이 있을 거고 SH 같으면 SH에 관한 헤드액이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원인 질환이 있고 그 원인 질환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꼭 이제 브레인리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제 안과 질환이나 턱관절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들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성 두통을 감별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과 질환이나 치과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은 응급 질환은 아니죠. 이거를 내가 하루 이틀 놓쳤다고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이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쳤을 경우에는 이 환자한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뭐 두통의 강도하고 두통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증상이 없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뭐 경증이 아닌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진통제에서 뭐 잘 듣는다고 뇌병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차성 두통 때 아마 클러스터 헤드액을 좀 배웠을 겁니다. 클러스터 헤드액 중에 요렇게 트리저미널 오토노믹 세팔라지아라고 분류가 되는 이 증상은 2차성 두통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안구 주변에 통증이 있으면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눈꺼풀이 좀 처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트리저미널 뉴랄지아예요. 트리저미널 뉴랄지아는 트리저미널 너브가 베슬에 컴프레션 돼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리저미널 뉴랄지아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에 해당되고 그 앞쪽에 있는 트리저미널 오토노믹 세팔라지아는 1차성 두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데 눈물이 나느냐, 콧물이 나느냐 뭐 이런 걸로 감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그림까지 설명한 거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두통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성 두통하고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이게 마이그레인이구나 아니면 마이그레인 피처를 보이는 텐전 헤이구나 아니면 뭐 트리저미널 뉴랄지아구나 뭐 이렇게 감별이 좀 되겠지만 사실 이거를 외래에서 다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해가지고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반드시 의무 기록에 남기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적 검사, 피지컬 이기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학적 검사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가능한 원인들이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별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뭐 관자 동맥 압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 잘 하지는 않는데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템포럴 아테라이티스라고 하는 디지즈인데요. 이건 거기는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베이시브에서 잘 하지는 않고
압통 정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의 진단인데요. 1차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부분 다 1차성 두통이라서 CT나 MRI나 EEG나 이런 고가의 검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병력 청취를 하고 이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분명히 브레인 리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CT, MRI가 기본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하지는 않는다. 이 사이에 EEG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EEG는 시저 감별할 때 좀 쓰지 두통을 감별하는 데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열이 난다든지 넥 스티프니스가 있다든지 어쨌든 메닌지알 이리테이션 사인이 있으면 CSF 스터디도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누피 뭐 이렇게 되나요? 이거 레드 플래그 사인 위험 신호죠.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2차성 두통을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스테믹 심톰이 있다든지 뉴럴 심톰이 나타났다든지 어큐트 온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한테는 늘 캔서를 의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2차성 두통을 감별하고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쓰실 필요 없고요. 이거 뭐 구글 같은 데 치면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좀 물어볼 게 있어요. 튜머 다 배웠나요? 튜머? 뇌종양? 안 지나갔나? 안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그래서 뇌종양 환자나 브레인 리전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뇌압이 올라가 있는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모닝 헤드액이 있어요. 모닝 헤드액이 있는데 되게 그 환자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많이 아프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활동하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아픈데요. 일어나서 밥 먹고 좀 걸어 다니면 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ICP는 뇌압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뇌압을 담당하는 것은 세 가지죠. 먼로 캔리 독트린에서 세 가지인데 자는 동안에는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숨을 천천히 쉬는 거죠. 천천히 쉬게 되니까 피 속에 PCO2가 늘어나게 되죠. PCO2가 늘어나게 되면 베소 다일레이션이 되고 베소 다일레이션이 되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블러드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ICP가 높은데 거기다 머리에 피를 계속 많이 보내주니까 밤사이에 뇌압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아파요. 근데 깨어난 다음에 약간의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면서 그런 게 좀 줄어들면 헤드액이 좀 좋아지는 양상. 특징적으로 모닝 헤드액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 누가 한번 좀 시켜봐야 되겠어요. 잘 하시는지. 소영민? 마지막 한승현 선생? 한승현 쌤?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뇌영상 검사를 특별히 응급으로 요하는 검사는 2차성 두통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거는 3번. 뭐가 의심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서든 버스팅 헤드액이라고 그러죠. 뭐 썬더스톰 헤드액 이렇게 하면서 뉴럴직 심톰이 생기거나 싱코브 있는 환자들은 에뉴리즘 럽처 SH 때 많이 나타나죠. 1번 항목은 사실은 마이그레인하고 유사한 증상이에요. 마이그레인에 해당되는 거고 오전이 아니고 오전에 악화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안면 마비를 동반했는데 김상훈 선생 학생은 없나? 이준석? 문석? 네. 마지막에 4번에 해당되는 건 뭐 같아요? 이마에 주름을 포함하는 안면 마비. 이제 페이셜 폴시를 감별을 하잖아요, 보통. 센트럴 타입이냐, 페리페럴 타입이냐. 이거는 이마에 링클링이 안 됐다. 페리페럴 타입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벨스 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별 진단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국시가 나와요. 국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압이 증가하는 것들이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2차성 두통의 원인은 대개 뇌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뇌압이 올라갈 때만 두통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두통, 구역, 구토,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쿠싱 트라이아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환자들 외래에서 볼 때 면밀하게 봐야 돼요. 환자가 외래로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토하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올라가 있어. 환자분 평소에 고혈압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요즘 머리 아프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헤드액 때문에 통증을 느껴서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ICP가 올라가니까 ICP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펄스를 좀 만져봤더니 펄스가 한 40회밖에 안 돼요. 뭐 마라톤 선수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 일반인인데요. 브라디카디아, 하이퍼텐션, 헤드액, 노우자, 보미팅 이런 게 동반되어 있으면 이 사람 지금 ICP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외래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학적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실습 나가시면 외래에서 환자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혈압하고 맥박을 측정하고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브라디카디아가 심하면 하트 디지즈일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감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동공이죠. 동공도 한 번씩 꼭 봐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꼭 봐야 되고, 양쪽의 사이즈가 1mm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1mm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어브노멀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뭐 한 1, 2mm 차이도 감별해서 크다 작다를 알겠는데, 눈썰미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뭐 괜찮은데요, 뭐 멀쩡하게 걸어왔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주관적인, 피지컬을 하는 사람의 특징, 주관적인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기계로 재는, 기계를 재서 좌우의 길이를 재는 기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마 대부분 다 의전원 선생님이시니까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포항공대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쪽 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의료 기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의사가 되더라도 이런 쪽의 의료 기계를 만들어 보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다음 파필리데마. 파필리데마는 사실 외래에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잘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동공을 확장시켜서 산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산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산동을 하려면 산동제를 넣고 눈을 덮은 다음에 1시간을 기다렸다가 산동이 되면 눈을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외래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진 않지만 이쪽이 이제 노말이죠. 노말이고 이쪽이 지금 이데마가 온 거예요. 파필리데마가 온 건데, 파필리데마가 왜 두통이나 ICP랑 관련이 있느냐, 뇌압이랑 관련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아이볼이 있어요. 눈이 있고 눈을 덮고 있고 뒤쪽에 나가는 게 옵틱 너브죠. 옵틱 너브는 막으로 하나 쌓여 있어요. 두꺼운 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옵틱 쉐스라고 하죠. 옵틱 쉐스는 머리에 있는 듀라가 익스텐션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듀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머리 안쪽의 프레셔가 옵틱 쉐스 안쪽으로 프레셔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필리데마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런 형태로 프레셔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산동도 해야 되고 1시간 동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환자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해. 그래서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 산동도 필요 없고 뭐 하는 건데 눈에다 초음파를 대는 거예요. 사실 초음파를 눈에다 댄다는 거를 사실 잘 모르시겠죠. 대부분 북부 초음파하고 간이나 뭐 비장이나 이런 걸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면 눈에다가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아이볼 뒤쪽에 있는 옵틱 너브에 이 옵틱 쉐스의 다이아메트를 대는 거예요. 다이아메트를 재는데 이 다이아메트는 정상적으로 6mm 정도 돼요. 6mm. 근데 이제 6mm 이상이 되면 ICP가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mm에서 6mm가 노멀레인지고 이거보다 크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좀 더 편리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작고 아이볼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표준화된 그런
다이아메트가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머리 헤드에 비한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초음파를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다이아메트를 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환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외래에서 잘 하지 않고요. 중환자실 환자를 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제 눈을 좀 대봤는데 제 눈에 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좀 선명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ICP를 보는 데 쓰고 주로 중환자실에서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명. 되게 이명이 있으면 두통도 좀 동반되긴 하는데 머리 안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인 질환이 머리 안에 병이 아니고 귀 때문에 그렇구나. 귀에 뭐 달팽이관이나 뭐 이런 쪽에 아니 메니에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옵틱 너브가 ICP를 반영하듯이 엔도림프, 귀에 있는 엔도림프도 브레인의 프레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ICP가 올라가면 이비인후과 그 귀 안에 있는 엔도림프의 프레셔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명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뭐 내과도 가보고 피검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자꾸 어지러워요. 그럴 때는 뭔가 브레인 리전을 생각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스키 타다가 뒤로 너무 콱 넘어졌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냥 좀 넘어졌는데 머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런데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왜 눈은 왜 이래요? 그때 그때 이상하게 머리 다치고 나서 이래요. 근데 눈은 아무도 친 것 같은데 자꾸 이러네요. 이렇게 왔어요. 이럴 때는 스컬 베이스가 깨진 거예요. 머리 쪽 바닥, 프론탈 쪽에 있는 앞쪽이 눈 주변에 있는 스컬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그 핏물이 서브큐를 타고 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인을 라쿤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 다운, 슬립 다운, 뭐 스키장 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 이후에 환자가 외래로 걸어 들어왔는데 눈 주위가 펄었다. 그러면 이거 스컬 프랙처를 의심하고 뭔가 찾아봐야 돼요. 이런 사인을 라쿤 사인. 그 다음에 귀 뒤쪽을 보기도 합니다. 귀 뒤쪽에 깨지면 이 주변에 있는 게 템포럴 본이죠. 템포럴 본 프랙처가 있으면 템포럴 본이 깨지면서 나온 블러드가 이렇게 뒤쪽에 보여요. 그 귀 쪽에 보이면 이것도 배틀 사인이라고 하고 미들 포스타 쪽에 프랙처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들 사인들 라쿤, 배틀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머리뼈가 깨지면 앞쪽 머리는 올팩토리 너브가 지나가니까 냄새를 좀 덜 맡을 수도 있고 깨진 틈으로 CSF가 나오면 맑은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포럴 본 프랙처가 있으면 귀 뒤쪽에 배틀 사인 나오고 이 귀 쪽으로 해가지고 피도 나올 수 있고 CSF도 나올 수 있고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귀에서 물 같은 거 안 나와요? 핏물은 없어요? 소리는 잘 들려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요 구조물 혹시 누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유경? 없네요. 박영경? 다음에 김동규? 내가 없는 사람 있나? 김경민? 김경민 네? 뭐 같아요? 이게 요 구조물? CT나 해부학이나 볼 때 요 구조물? 요 구조물에 이름을 대고 지나가는 너브를 두 가지 이상 되죠. 인터널 아쿠스틱 7번. 인터널 맞아요. 인터널 어쿠스틱 캐널이고 저쪽으로 7번, 8번 너브가 같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페이셜 펄스도 올 수 있어요. 안면마비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T나 MRI를 볼 때 해부학적 구조물 상태랑 비교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겠구나. 딱 이것만 보면 맞죠? 귀 쪽에서 물 나올 수도 있고 피 나올 수도 있고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따로 증상들을 외우지 않고 아나토미컬 포지션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되게 잘하나 보다. 계속 하품하고 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국시에는 아주 어려운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검사들 결과만 나와서요. 그런 것들만 사진 한 장씩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에피드랄이죠. 듀라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듀라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렌즈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듀라의 안쪽에 있으면 서브듀랄, 듀라의 바깥쪽에 있으면 에피드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사인을 보이면 에피드랄 헤마토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넘어갑니다. 서브듀랄은 듀라의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으니까 뼈를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말랑말랑한 브레인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 모양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서브듀랄 헤마토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급성기 말고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70세 노인이 그래. 지난달에 잠깐 넘어졌는데 괜찮았다. 그리고 그때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 가서 CT를 찍어봤더니 멀쩡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가 천천히 나오면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고여있는 저런 상태. 저걸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학습부장. 76세 고령이네요. 한 1개월 전이네, 1개월 전. 이게 팩트야, 팩트. 우리 PBS니까 팩트. 외상의 병력이 있고, 답은? 답은 3번. 마찬가지예요. 급성기 병변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큐트 서브듀랄 헤마토마는 피가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해.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내에 퓨필도 열리고 의식도 떨어지면서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달 정도에서 서서히 보는 경우는 되게 다 크로닉 서브듀랄 헤마토마고, 지금 보면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여기가 이제 라테랄 벤트리클이 있는 거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눌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여기 뭔가 좀 고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크로닉 서브듀랄 헤마토마고, 이것 때문에 환자가 나빠진 거니까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서 피를 좀 빼주는 천두술이 필요한 환자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시험에 내가 냈겠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파렌키말 헤모리지. 파렌키말 헤모리지는 서브듀랄이나 에피듀랄은 브레인 파렌카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겉에 보여서 뇌를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눌려져 있는 피만 걷어내주면 좋아질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렌키말 헤모리지는 브레인 자체에서 피가 난 거지. 그러니까 대개는 데미지가 심각하게 많이 남아요. 뉴런셀은 리커버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준막하 주죠. CSF 서피스를 따라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벤트리 커져 있는 걸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스컬이 깨지고 나면 깨진 틈을 타서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다친 경우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근데 공기가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있지. 하지만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웨이 패스웨이를 따라가지고 균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펙션이 제일 문제가 되고, 들어갔던 게 나오질 않아. 책배울 형식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만 아니면 기내증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아야 되겠다. 백정원? 이동구?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넘어갈게요, 그럼.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펙션.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펙션에 대한 것들은 되게 환자들 증상이 있지. 열이 나거나, 메닌지얼 이리테이션 사인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CSF 스터디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그랬고, MRI나 CT를 찍을 때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찍으면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되고,
이렇게 링이네스 못된 obsess 포메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경우지만 이런 게 아니라도 약간씩 이네스가 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리고 열도 나면 그리고 매니저럴 이리테이션 사인도 있으면 이학적 검사, CSF 스터디, 환자 증상, 뭐 열람 패턴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환자를 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누가 한번 해볼까요? 김경민? 나 진짜 너무 잘 못 고른다. 김현? 이준석? 여기겠지. 이창준? 네, 한번 해볼까요? 국가고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딱 이런 식으로. 뭐 같아요? 3번 왜?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어딘가 인펙션이 있는 것 같고 또 환자가 열도 나고 그렇죠? 열도 나고 혼수 증상도 있는데 신경학적 증상도 좀 있고 그다음에 결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디가 인펙션 때문에 환자 멘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네스 되는 게 보이죠.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메닌자이티스 뭔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결핵성 뇌수막염 의심된다. 꼭 결핵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결핵성 뇌척수액 검사 결과나 박테리알 뇌척수액 검사 결과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 림포 도미넌트, 뉴트로필 도미넌트 그게 하나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글루코즈 레벨도 좀 떨어져요. 박테리아는 글루코즈가 확 떨어져 있고 결핵성은 좀 덜 떨어진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뭐 컬처도 해보고 스테이닝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또 나오네요. 또 나오고 이런 거 업세스입니다. 업세스고 이건 실제 국가고시 나왔던 걸 제가 뽑아온 거예요. 국가고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검사가 이렇게 다 주고 사진 주고 뭐 같냐 해보니까 뭐 뇌종양일 수도 있고 수막염일 수도 있고 뇌경색일 수도 있고 한데 고름집일 수도 있고 한데 열도 나고 WBC도 올라가 있고 선천성 심장도 있고 뭐라니까 답은 업세스. 그러니까 시험 문제나 그 환자를 보는 알고리즘도 다 이런 식이에요. 누가 왔는데 리스크 팩터 이 환자가 인펙션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피지컬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확인하고 그 다음 랩 결과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그래서 진단명이 뭐냐 그럼 진단을 내렸으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감별 진단은 뭘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세스 사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렇고 실제로 이런 환자들 꽤 있어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크게 외상을 당하고 나서 그 동맥하고 정맥이 그냥 바로 연결돼 버린 질환이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외래로 왔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차가 막 반파되고 남편은 입원해 있고 저는 목도 아픈데 잠깐 입원했는데 일주일 사이 눈이 저렇게 띵띵 부어서 왔어. 그럼 왔는데 좀 물어봤어요. 눈은 안 다치셨습니까? 머리 어디 부딪힌 데는 없어요? 머리는 안 부딪혀. 목만 되게 아팠어요. 뒤통수만 좀 세게 부딪혔고요. 그랬더니 저렇게 왔어요. 뭘까? 그랬더니 환자가 눈도 시력도 점점점 떨어지고 아이볼 페인도 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부어오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저런 걸 갖다가 경동맥, 캐로티드 아티리하고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트라우마 때문에 직접 연결된 거예요. 캐버너스 사이너스는 사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베인이잖아요. 베인 프레셔는 높지가 않은데 거기에 캐로티드 아티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시스톨릭 프레셔가 계속 퍽퍽퍽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이 저렇게 부어오르게 되고 눈이 부어오르는 이유는 옵살믹 베인 들어갔던 혈관이 베인으로 리거지가 안 돼가지고 눈이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눈에다 청진기를 대봐야 돼요. 눈에다가 초음파도 되지만 청진기를 대봐야 돼요. 청진기를 딱 대면 쑥쑥쑥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런 병이구나.
근데 가끔은 이제 저렇게 오는 게 사이로이드 디지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랑 트라우마 히스토리랑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 브로이시 있는지, 돌출이 되는지 않는지, 뭐 이런 결막 부종은 없는지, 이런 장애는 없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최다혜, 김소혜, 네, 네? 3번 너무 쉽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진 아까 봤죠? 이게 렌즈 모양이 이런 모양이 보이면 트라우마 히스토리 있고 계단 넘어졌다고 있고 답은 3번이에요.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수업만 제대로 잘 듣고 임상 실습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만 몇 번 해보면 국가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또 한 번 해봅시다. 강성한? 네. 강성한 학생의 임프레션은 하고 다음에 치료는 2번 뇌 지주마크 출혈. 베이젤 시스템을 따라서 쭉 피가 다 뿌려져 있죠. 여기는 실비안이라고 되어 있고 뇌 지주마크 출혈이고 혈관 정밀 검사. 원인은 뭐가 돼요? 보통의 뇌 지주마크 출혈, 외상이 없는,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 외상성도 있기 때문에 외상이 없는 뇌 지주마크 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은 애뉴리즘이죠. 뇌 동맥류. 그러니까 혈관 정밀 검사를 하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동맥류가 있고 동맥류의 도움에서 톡 터진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여지는 거예요. 동맥류의 위치마다 그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의 양상이 좀 달라요. 터진 부위에 헤마토마가 좀 많고 좀 먼 쪽은 좀 적고 이렇게죠. 그래서 대개는 좀 아주 스킬풀한 아니면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 CT만 보고도 아 어디쯤 터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코일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 모야모야 디지즈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네, 모야모야. 이 환자는 이제 모야모야예요. 디스탈 쪽에 있는 ICA가 막히면서 모야모야 패턴을 보이는 거죠.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ICA가 올라가서 배우신 대로 ACA가 가고 MCA가 가고 MCA 간 다음에 바이포케이션이 있고 이런 패턴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이렇게 혈관이 말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 연결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겉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겉에 있는 이런 그 조직들을 갖다가 뷰라에 꼬매줘서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있는 혈관을 머리 안으로 이식하는 수술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물어봐야지. 박대선 출석 안 했나? 없어. 박경현? 네. 한번 해보죠. 소아입니다. 소아. 4살짜리 여자애가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나봐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팩트. 히스토리를 보면 2번? 왜 2번 같은데요? 소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 울거나 할 때마다 마비 일어나니까 뭐 과하게 호흡할 때 막 일어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해서 모야모야 같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면 모야모야 환자에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면 왜 위크니스가 와요? 그 CO2가 너무 밖으로 나가니까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오케이. 피가 잘 안 가서. 그래서 머리 혈관하고 관련해가지고 머리 혈관의 딜라테이션, 컨트랙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팩터는 PCO2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벤틸레이션 시키거나 하이포벤틸레이션 시키면 거기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이제 모야모야의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뇌압 조절할 때, ICP 컨트롤할 때 하나의 방법 중에 하이퍼 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다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혈압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이 머리 혈류를 보내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PCO2가 베슬의 컨트랙션과 딜라테이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야 환자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거나 하이퍼벤틸레이션 하거나 운동에 대해 열심히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PCO2가 떨어지면서 베스 컨트랙션을 줘. 이런 상태에서 베스 컨트랙션이 오면 당연히 인파하게 올 수밖에 없어. 이스케미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됐고. 자, 요건 또 물어봐요. 이동현? 강동균? 네. 아, 이동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몰라. 이동현 수석 안 한 줄 알았어. 자, 뭐 같아요? 무슨 병 같아? 그리고 치료법은 뭘까요? 다음에 사진을 보시고 병명을 말씀하시고 적절한 치료법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혈관을 배웠으면 이 혈관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알겠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알겠고,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네요. 그렇게 얘기됩니다. 왼쪽 MCA가 막혔고, 그래서 이게 좀 CT는 좀 좌우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 놔준다. 치료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고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니까 뇌세포가 까맣게 죽기 시작한 거죠. 까맣게. 그래서 어쩌지 하고 시간이 지나갔더니 뇌가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막 부어올라가지고 뇌를 한쪽으로 밀고 있어요. 이때도 하고 있으면 다음날 환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머리뼈를 좀 떼주는, 머리뼈를 좀 떼줘서 이대마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법도 하기도 하고, 뭐 세론이나 만니톨, 뇌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가에 배웠던 그런 모든 치료법을 중환자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결론이네요. 다 왔네요. 이제 끝낼 시간이 왔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매일 제일 중요한 거는 레드 플렉 사인, 위험 신호가 뭔지.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각 디지즈별로 특징적인 두통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파트, 뇌종양 파트, 뭐 염증 파트, 그 파트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헤드액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수업은 한 10분 일찍 끝낼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강의 자료는요, 제가 좀 전에 요 안에 제가 냈던 시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거만 제외를 하고 학습부장님한테 슬라이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전에 끝내 출석 부를게요. 없는 분들은 공정하게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조성호